안녕하십니까, 조한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원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수소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모든 원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중심에 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핵이 존재하고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데, 전자는 전자 궤도가 아닌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 즉 바닥 상태에서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고, 전자 껍질의 번호를 심볼로 표시하면 스몰 n이라고 합니다. n 이퀄 1인 상태에 전자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더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들뜨게 되면 n 이퀄 2로 갈 수도 있고, n 이퀄 3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n 이퀄 4로 갈 수도 있고, 5나 6이나 n 이퀄 무한대 준위까지 들뜰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핵 주위에 전자가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던 수소 원자 선스펙트럼 실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원자 선스펙트럼을 실험을 할 때 원래 이 관 자체는 진공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 상태의 방전관에다가 수소 기체를 아주 저압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원 장치를 연결해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전자가 지나가면서 수소 분자하고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수소 분자와 충돌하게 되면은 수소 분자의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와 충돌하면서 수소 분자의 전자 껍질에 있던 이 전자가 들뜨게 되죠. 방전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던 전자가 이렇게 수소 분자의 결합에 관여하고 있던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은 이 전자들 중에 충돌했을 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덜뜰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덜뜰 때 원래 분자 상태에서는 수소 원자 원자 결합할 때 n 이퀄 1인 것과 1인 전자 껍질이 겹쳐지면서 결합을 했는데, 더 덜뜨게 되면 n 이퀄 어디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까? 2로도 이동할 수 있고, n 이퀄 3이라든지 또는 n 이퀄 4, 그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덜뜰 수 있겠죠. 이 전자가 만일에 덜떠버리면은 더 이상 이 수소 분자는 결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중간에 평균적으로 전자가 두 개가 존재해야 이 전자들이 양쪽 핵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을 극복하면서 전자들이 양쪽 핵을 꽉 붙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덜뜨게 돼버리면은 더 이상 이 결합이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깨져서 이 왼쪽 부분만 따지면은 전자가 바닥 상태가 아닌 어떤 상태?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가 되어버리죠. 원래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험은 수소 원자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실험했다? 수소 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수소 분자로 실험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방전관에서 수소 분자가 들뜨게 되면은 분자의 들뜬 상태가 되어버려요. 원자의 들뜬 상태가 됩니까? 예, 원자의 들뜬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수소 원자의 들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29쪽 위쪽의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이 있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n 이퀄 1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n 이퀄 2라든지 3이라든지 4와 같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들떴죠. 이 그림 왼쪽을 보면은 다시 이제 이것을 펼쳐놓은 형태인데,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은데 n 이퀄 1인 상태에서 전자가 들뜨면 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또는 무한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들뜨게 되고, 이렇게 들뜬 전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만 다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고, 그렇게 얻었던 빛의 파장을 가지고서 선스펙트럼을 얻은 것이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입니다. n 이퀄 2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들떴던 전자들을 가지고 따져볼까요? n 이퀄 2보다 더 높았던 에너지 준위 상태의 전자가 이렇게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이동할 때, 물론 1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로 이렇게 이동할 때 이것들을 보니까
제각각 그 에너지 크기를 봤더니 다 뭐에 해당되더라고요? 바로 가시광선의 파장에 해당되는 에너지 크기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이렇게 가시광선 파장에 해당이 되는데 적어도 N=3에서 2로 가는 거, 4에서 2로 가는 거, 5에서 2로 가는 거 받을 때 에너지 간격이 누가 더 커요?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C가 더 크죠. 따라서 A, B, C를 받을 때 C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크기는 더 큽니다. 에너지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하뉴 그리고 에너지 크기는 람다 분의 하 C가 되어서 에너지는 파장과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파장이 더 짧아질 겁니다. A에 해당되는 것, 즉 N=3에서 2로 전자가 전이될 때 방출하는 파장은요 656.3 나노메타로 이게 가시광선 영역인데 빨간색 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N=4에서 2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되는 그 빛은 빨간색보다는 에너지 크기가 더 크고 파장은 더 짧죠. 그래서 파장은 더 짧은데 이게 청자색, 그리니쉬 블루라고 하는 이 파란색 계통이지만 녹색기가 좀 섞여 있는 청자색이고 에너지 크기는 더 큽니다. 그리고 N=5에서 2로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 크기가 더 크죠. 더 크면서 파장은 더 짧아졌는데 434 나노미터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이 짙은 블루의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크기는 더 크고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짧아지죠. 참고적으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 영역으로 봤을 때 780 나노메타에서 380 나노메타 영역에 해당이 되고 제가 여기서 N=2보다 더 큰 데서 즉 N=3이나 4나 5나 6이나 무한대 같은 데서 2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방출하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육안으로 관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우라고 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그 색깔을 가지고서 이 선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N=2보다 N의 준위가 더 높은 데서 2로 가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29쪽에 오른쪽 29쪽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은 N=1인데에서 전자가 존재했던 것이 바닥 상태인데 N=1보다 더 큰 것, 즉 N=2나 3이나 4나 5나 6이나 무한대 같은 데서 1로 떨어질 때는요 에너지 교위가 굉장히 크게 해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고 이걸 우리는 라이먼 계리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N=2보다 더 큰 거, N=3이나 4나 5나 6이나 무한대에서 전자가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이것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N=3보다 더 큰 거, 즉 N=4나 5나 6이나 무한대 같은 데서 전자가 떨어지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은 적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파션 계열이죠. 물론 N=3보다 더 큰 것뿐만 아니라 4보다 더 큰 데에서 즉 N=5나 6이나 7이나 8이나 무한대에서 4로 떨어질 때 그것도 적외선인데 여기 파션 계열보다는 적외선은 우리가 IR이라고 하는데 적외선은 적외선인데 에너지가 파션 계열보다는 좀 더 작아지겠죠. 자, 그 N=5나 6이나 7이나 그 위의 것들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계열이 발머 계열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자외선 계열인 라이먼 계열하고 적외선 계열인 파션 계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핵 주위에 전자는 전자 궤도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전자가 전자 궤도가 아닌 어디에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전자 궤도로 처음에 해석했던 나중에 수정해서 전자 껍질로 해석했던 그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면서 전자가 핵 주위에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28조 중간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 밑에 가면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로부터라고 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로부터 초창기에는
전자가 핵 주위에 있는 전자 궤도에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서 몇 년이 안 지나서 이것이 1전자계인, 즉 핵 주위에 전자가 한 개가 있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잘 적용이 되지만 전자가 핵 주위에 2개 이상이 되는 헬륨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다른 이 원자에 대해서는 잘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전자가 2개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전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전자계라고 하는데 다전자계에 대해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본 결과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슈레딩거의 파동 함수에 의한 해석으로서 전자가 전자 궤도가 아닌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전자 궤도이거나 이것이 더 정확하게는 전자 껍질이거나 칸에 전자는 핵 주위에서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어떤 영역에 존재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라고요? 전자 궤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다시 수소 원자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각각의 에너지 준위 n 이퀄 1인 것과 2인 것과 3인 것과 4인 것과 5 그리고 6, 7 무한대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봤더니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은 킬로줄 퍼 몰 단위로 해보니까 이런 식을 얻게 됐죠. n 이퀄 무한대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을 0이라고 생각하면 n 이퀄 6이나 5나 4나 3, 2, 1 이렇게 해서 핵이 이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핵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에너지 준위 값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n 이퀄 무한대 상태가 에너지 값이 0이다라고 한다면은 n 이퀄 1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커져서 마이너스 52.5 kJ/몰이 n 이퀄 5 그리고 n 이퀄 4는 마이너스 82.0 kJ/몰 그리고 n 이퀄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12 kJ/몰 단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고 이 n 값에 따라서 그 에너지 값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29쪽 중간에 보니까 책 펼친 박스 소제목이 있죠. 1전자계에서 주양자수. 자, 주양자수는 좀 이따 나오게 될 텐데 전자껍질 번호입니다. n 값이 전자껍질 번호이고 전자껍질 번호 값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봤더니 모든 원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 공통적으로 성립이 되냐면은 이런 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g 제곱 그리고 단위 값은 리더버그로 나타났죠.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의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z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에 해당이 돼요. 핵의 양성자 수가 더 많을수록 원자 번호가 크고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 값 자체가 더 큰 값이 되겠죠. 수소라면은 Z가 1이에요. 헬륨은 2번 원소니까 Z가 2입니다. 리튬은 3번 원소니까 Z가 3. 베릴륨은 4번 원소니까 Z는 4.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서 이 식의 아래쪽을 볼까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면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에너지 값을 보면 Z가 1이기 때문에 아예 1을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의 제곱 리더버그. 그리고 이 식은 어디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했냐면요. 분명히 1전자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전자계니까 제가 좀 전에 헬륨이라고 했는데 그냥 헬륨은 아니겠죠. 헬륨은 원래 2번 원소니까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2개고 따라서 전자가 1개가 되려면 플러스 1가가 돼요. 또 제가 리튬이라고 했는데 리튬이 그냥 리튬 원자가 아니고 리튬은 원래 바닥 상태에서 원자 상태에 전자 몇 개입니까? 3개죠? 전자가 1개가 되려면 전자가 몇 개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2개. 그리고 베릴륨이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려면은 전자가 원래 원자 상태에서 4개니까 3개가 떨어져 나가야 전자가 1개 남는 형태가 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륨 플러스 1가도 1전자계니까 이렇게 적용하는데 Z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2 그리고 제곱이 되겠죠. 리튬 같으면은 3번 원소니까 전자도 3개인데 전자가 2개가 떨어져야 1개가 되고 따라서 리튬 플러스 2가에 대해서 적용해보면은 자 Z가 3이니까 3의 제곱 그리고 각각의 전자 껍질은 n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리더버그 단위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얘 4번에서는 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소는 1전자계입니다. 중성 원자 상태에서 1전자계죠. 자 n 이퀄 1에서 무한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구하라고 했죠. 수소 원자는 n 이퀄 1인 상태가 원래 바닥 상태였어요.
있어요. 여기 상태에서 n 이퀄 무한대 쪽으로 가려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겠죠? 자, 흡수를 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에너지 값은 나중 상태 값이 이 에너지가 n 이퀄 무한대 상태, 처음 상태 값이 n 이퀄 1인 상태였죠? 무한대가 되면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수소 원자는 z가 1이에요. 1의 제곱 리더버그. 그리고 1인 상태에는 마이너스 n이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분의 또 원자 번호가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 리더버그 하니까 결국 이 값은 제로거든요.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얼마가 됩니까? 1 리더버그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에너지 값을 킬로줄퍼몰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리더버그 값으로 나타나니까 n 이퀄 1인 상태에서 무한대까지 들뜨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 얼마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바로 1 리더버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을 배울 텐데, 이온화 에너지는요, 바닥 상태 원자에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n 이퀄 무한대로 들뜨게 만드는데, 전자를 떼낸다는 것은 n 이퀄 무한대 전자급별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결국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1 리더버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9쪽 아래쪽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어요. 그 예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주양자수 n, 자, n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껍질 번호이고, 전자껍질 번호를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부를 때는 주양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여기 람다, 파장인데, 어디에서? 4에서, 4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n 이퀄 4에서 어디로? n 이퀄 1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n 이퀄 2로도 갈 수가 있어요. n 이퀄 3으로도 갈 수가 있죠. n 이퀄 4에서 1로 갈 때는 n 이퀄 4에서 1로 갔다 그때 파장. n 이퀄 4에서 2로 갈 때는 n 이퀄 4에서 n 이퀄 2로 갔다 그때 파장. 그리고 n 이퀄 4에서 3으로 갈 때는 이 n 이퀄 4에서 3으로 갔다 그때 파장. 이렇게 나타내고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라이먼 계열 는 n 이퀄 1보다 더 큰 데에서 n 이퀄 1로 갈 때고, 그때는 기본적으로 요 차이 에너지 값이 뭐에 해당되냐면 가시광선인데 이 값이 가시광선, 죄송합니다. 자외선인데 이 값이 자외선 에너지 값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발마 계열은 n 이퀄 2보다 더 큰 데에서 이렇게 n 이퀄 2인대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에 해당되고,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 발마 계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n 이퀄 3보다 더 큰 데서 n 이퀄 3으로 떨어질 때에 해당되는 것은 파션 계열이고, 기본적으로 무슨 계열이라고요? 적외선 계열이라고 바로 앞에서 했었죠. 이것은 이 자외선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가시광선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적외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으로 보면은요, 이 값보다 이 값이 훨씬 크고, 이 값보다 이 값이 훨씬 클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아이나이제이션 에너지. 이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n 이퀄 1인 상태에서 n 이퀄 무한대로 이동할 때 에너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온화 에너지, 아이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앞에서 같이 설명을 들었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라고 했어요. 먼저 이 n 이퀄 4에서 1로 가는 것은 에너지 크기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고 훨씬 에너지 값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 이퀄 4에서 3으로 갈 때 방출하는 것은요, 적외선 영역에 해당됐고, 그때 에너지 값은 굉장히 작다라고 표시를 했었죠. 자,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은 파장으로 따지면 더 짧은 값에 해당되고,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파장으로 따지면 더 길다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파장이 더 큰 값에서부터 그것 분의 파장이 더 작은 값이게 되니까 이것은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더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n 이퀄 3에서 n 이퀄 2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 n 이퀄 2보다 더 큰 데에서는 3에서 이동하든지 4에서 이동하든지 5에서 이동하든지 6에서 이동하든지 7에서 이동하든지 무한대에서 n 이퀄 2로 이동하지 전부 뭐에 해당된다고요? 가시광선이죠. 여기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그림상에서 n 이퀄 3에서 2도 이동하는 것은
가시광선 영역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약 656나노미터로 빨간색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이 됐었죠. 자, 가시광선인데 자외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연의 설명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N=2에서 N=1로 전자가 전이가 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합니까? N= 어디라고요? N=2에서 N=1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N=2에서 N=1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자, 이온화 에너지의 얼마라고요? 4분의 3이죠. 이온화 에너지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빛을 방출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이 해설해 보니까 지금 이 에너지 값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z 제곱 그리고 리드버그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값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수소 원자는 1번 원소이고 z 값이 얼마라고요? 1이잖아요. 따라서 각각의 전자껍질 또는 각각의 주양자수에서의 그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의 제곱 리더버그에 해당이 됐겠죠. 자, 이렇게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n 제곱분의 바로 1 리더버그로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29쪽 제일 아래쪽에 예 4번을 해서 따져봤더니 N=1에서 N=무한대에 해당되는 이것이 뭐에 해당됐다고요?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1리더버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1리더버그다라고 하는 것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N=4에서 1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에서 1로 이동하게 되면은 항상 그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값이 n=1인 값입니다. 그리고 처음값이 n=2인 값이죠.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마이너스 얼마로 대입한다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로 우리가 식을 고쳐서 적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n=1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n이 1의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 빼기 n=2인 상태에서는 2의 제곱 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로 나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 이온화 에너지만큼 나오죠. 이 값 자체, 에너지 변화량이 양수라는 것은요, 흡열 과정이에요.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무슨 과정? 발열 과정이죠. 그래서 요 4분의 3 이온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디귿의 설명은요,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예제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디귿만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1조 11문제 섹션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수학적인 개념에서 출발이 됐어요. 전자는 핵 주위에서 입자성도 나타내고 핵 주위에서 파동성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전자의 입자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자의 파동성에만 집중을 해서 이 슈레딩거라고 하는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가 어떤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동방정식이라고 하고 파동방정식의 해를 풀었더니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어요.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고 이 파동함수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도 표시하냐면은 궤도함수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영어로는 오비탈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심볼로 표시할 때는 그리스어로 프사이라고 표시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 프사이가 오비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파동성에만 집중을 해서 파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것을 일정한 어떤 실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를 이렇게 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를 풀어서 파동 함수 궤도 함수, 오비탈에 대해서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11번째 섹션 제목은
오비탈입니다. 자, 오비탈을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궤도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원래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구한 것이고 바로 파동 함수에 해당됩니다. 이 오비탈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어떤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한다고요? 오비탈을 제곱. 그러니까 오비탈 그 자체는 궤도 함수, 파동 함수고 수학적인 묘사의 방식인데 오비탈 그 자체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물리적인 수학적인 표현 방식일 뿐이고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비탈을 어떻게 하니까 제곱을 하면은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리 R에서 전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까지만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31쪽의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발견되는 것은요, 아무래도 핵에서 좀 더 가까이서 발견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때가 확률이 높은 상태고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확률 밀도 표현 방식이다라고 나타내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좌표 X, Y, Z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서 따져볼까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가 발견 확률이 높아요. 물론 핵 위치가 여기다라고 생각하면은 핵 위치 거기에서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핵 위치에는 전자가 없어요. 근데 핵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핵 바로 옆에서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높은 상태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점점 작아지는데 우리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100%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100%까지 다 고려하면은 우주 끝까지 가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일까요? 아직은 0보다는 어떤 큰 값일까요? 예, 0보다는 큰 값이겠죠. 그래서 100% 다 고려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90%까지만 고려하게 되고 이걸 우리는 90%까지 고려한 경계면이다라고 표시합니다. 줄여서 90% 경계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요, 오비탈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비탈의 제곱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비탈 제곱,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핵 가까이에서 높고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작습니다. 여러분들 오비탈을 일단 요 정도까지 들었는데 이 그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같이 볼까요? 원래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로부터 처음 나왔어요. 처음에는 전자가 전자 궤도에 있다고 해석했을까요? 전자 껍질에 있다고 해석했을까요? 예, 전자 껍질이 아닌 전자 궤도에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면은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어떤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가 어떤 궤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개념, 그리고 오비탈의 제곱은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구했잖아요.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슈레딩거의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와 슈레딩거의 파동 함수, 즉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이 설명 내용은 똑같아요. 핵 주위에 있는 전자는 확률적으로 묘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현대적으로는요, 전자 궤도가 아닌 어디에 존재한다?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그리고 핵 주위에 있는 전자를 설명하는 수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뭐를 채택해서 사용하냐면은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은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 방식,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하고 아파지죠. 이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분 교재 31쪽 제일 아래 제고 보니까 오비탈의 정의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오비탈.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오비탈도 있고 나중에 배우는 분자 오비탈 그리고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초창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원자 한 개를 기준으로 한 원자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뭐라고요? 파동의 거동을 나타내죠. 그 파동의 거동을 나타내는 이 전자를 묘사하는 파동 함수입니다. 또 이 정의 1과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그냥 설명하는 방식만 좀 다른 것이 정의입니다. 오비탈이라는 것은 원자핵 주위에 있는 어느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파동 함수. 이거 파동 함수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파동 함수인데 이 파동 함수, 즉 오비탈, 다른 말로 궤도 함수인데 오비탈 그 자체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의미가 없죠. 오비탈에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을 하게 되면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낼 수 있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 한은 보통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90%까지 고려합니다. 90%까지 고려한 것이 이 정도다. 전자구름이라고 하는데 전자구름이 이 정도라면 95%면 훨씬 더 커지겠죠. 99%면 그보다 또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90%까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물질의 성질과 잘 부합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2쪽부터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32쪽 지나가서 33쪽에서 배우게 될 텐데 양자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오비탈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각각의 오비탈이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까지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오비탈 개념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교재 쭉 뒤로 가셔서 3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오비탈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전자가 핵 주위에 있는 궤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 껍질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데 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뭐의 관점을 가지고 전자의 입자성의 관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자의 파동성에만 집중해서 파동 함수를 구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비탈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파동과 같은 거동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원자 핵 주위의 어느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파동 함수. 이것이 오비탈이죠. 양자수라는 말을 써서 오비탈을 묘사하면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32쪽에 가서 제일 위에 이제 정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용해야 될 텐데 전자는 하여튼 어디에 존재합니까? 핵 주위에 존재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자는 오비탈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전자는 오비탈에 존재한다. 그리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가상적인 공간, 그거를 어때요? 수학적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비탈은 전자가 핵 주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원래 오비탈에 대해서 표현하는 사전적인 정의는요. 정의 1입니다. 그리고 정의 2는 정의 1과 거의 비슷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의 3과 정의 4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사전적으로는 묘사가 안 되는 오비탈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32쪽으로 가볼게요. 32쪽에 하면은 원자 구조의 모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803년도에 돌턴이 처음에 원자설을 발표했어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때 돌턴은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원자라고 하는 개념만 알았어요. 그리고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돌턴이 묘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처럼 단단한 구 형태라고 생각했죠. 톰슨은 음극순간 실험을 통해서 적어도 원자에 뭐가 존재하는 걸 알았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포도가 박힌 푸딩이라고 했는데 뭐냐? 푸딩 전체가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거기에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건포도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원자 구조도 어때요? 전체가 플러스예요. 원자 구조 전체 하여튼 바탕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죠. 바탕이 플러스고 거기에 마이너스 전압값을 나타내는 전자가 알알이 박혀 있다. 그때 높은 전압을 가하면은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톰슨의 모형은 이랬습니다. 근데 러더포드의 경우에는요, 태양계 모델을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가 행성 모형이라고도 하고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모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핵이 중간에 존재하고 그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에 존재하면서 태양 바깥쪽에 지구라든지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들이 자기만의 궤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값을 가지더라. 그리고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이동할 때는 또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그러면서 궤도 모형을 발표를 하게 되죠. 보호의 궤도 모형은요, 그 실험적인 배경이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선 산란 실험인데 아주 얇은 금팍막에다가 알파선을 이게 관통해서 보내요. 알파선은 알파 입자인데 알파 입자는 양 전압값을 나타내는 에너지 크기가 큰 입자거든요. 근데 알파 입자가 대부분의 경우는 다 관통을 하더라. 관통했다는 것은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이 무슨 공간이라고요? 예,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계의 대부분의 공간은 빈 공간이죠. 태양이나 지구나 수성이나 금성과 같은 행성들이 존재하는 그 순간순간적인 공간을 빼고 나머지 태양계의 대부분의 공간은 빈 공간인 것처럼 원자 구조도 대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구조의 대부분의 공간이 적어도 빈 공간이고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행성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원자도 중심에 핵이 있고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는 전자가 자기만의 어떤 궤도를 가지면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그 실험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톰슨의 이 음극성관 실험은요, 톰슨의 이 원자 모형은 음극성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대의 원자 구조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라고 나오고 또는 확률적으로 전자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하죠. 전자구름에서 핵 근처에는 전자구름의 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전자구름의 밀도가 점점 옅어지는 형태이죠. 그래서 현대 모형은 전자구름 모형 또는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원자 구조 모델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32쪽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33쪽 이제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양자수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양자라고 하는 데서는 첫 번째로 불연속적이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어떤 정해진 값을 가진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면서 정해진 룰에 의한 값을 가지는 숫자를 양자수라고 합니다.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가 있고, 각운동량 양자수는 주양자수에 연동이 되어서 주양자수에 디펜던트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부양자수라고 합니다. 주양자수는요, 심볼로 나타내면 스몰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는 심볼로 나타내면 스몰 l이라고 표시합니다. 자기양자수는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양자수다라고 해서 그거를 시작을 할 때 자기의 그러면 매그네틱이죠. M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핀 양자수도 전자가 스피닝을 하는데 스피닝을 하게 되면 또 자기장 영향받거든요. 그것도 M으로 시작해요. 자, 자기 양자수는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에 연동이 되어서 의존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ML이라고 표현하고 스핀 양자수는 스피닝 할 때 이니셜이 S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MS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은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주양자수는 심볼로 N이라고 표현하죠. 각 운동량 양자수는 부양자수라고 하는데 스몰 l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양자수는 이 각 운동량 양자수의 디펜던트하게 결정되면서 자기장 영향받으니까 ml. 스핀 양자수는 다른 양자수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데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의 스핀 방향이 두 종류 중에 한 가지거든요. 한 개 값은 플러스 2분의 1, 다른 한 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그때도 자기장 영향받으니까 매그네틱에서 M으로 시작하면서 스핀 양자수니까 MS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쪽 주양자수를 먼저 볼까요? 주양자수는 기본적으로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하느냐? 크기를 결정합니다. 주양자수 값은 우리가 양의 정수값으로 나타내요. 1, 2, 3, 4, 5, 6, 7과 같은 양의 정수값을 나타내고 주양자수 값을 지금 심볼로 표현하면 N이라고 표현하죠. 예전에는요. 첫 번째 전자껍질을 K껍질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전자껍질을 L껍질, 그 다음에 L부터는 알파벳 순서인데 세 번째 전자껍질은 M, 네 번째 전자껍질은 N, 다섯 번째 O, 그 다음 뭘까요? P, Q, R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제는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숫자를 사용해요. 그 숫자를 사용해서 주양자수 첫 번째 전자껍질은 1, 2, 3, 4, 5, 6이고 이 숫자의 의미는 이것이 첫 번째 전자껍질이야, 두 번째 전자껍질이야. 그럼 5는 몇 번째 전자껍질이라고요? 다섯 번째 전자껍질을 나타냅니다. 정리합니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고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또 핵 주위에 있는 전자 껍질 번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각 운동량 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는 부양자수라고도 하고 핵 주위에 전자는요 궤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껍질에 존재해요. 핵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전자가 그냥 이 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면 핵 바로 앞에서부터 요 정도 사이에 어딘가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자껍질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 두 번째 전자껍질 안에서도 핵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전자껍질이 있고 핵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전자껍질로 세분화될 수 있죠. 바로 전자부껍질의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부껍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하느냐?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형광펜을 갖고 있다라면은 주양자수와 대비를 해볼까요? 자, 주양자수는 동그라미 미연해 보니까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 크기를 결정한다. 오비탈의 크기를 박스 표시. 그 다음에 각 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요 괄호 2번에 미연해 보니까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죠. 이것도 박스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은요, 어떤 수부터 가능하냐면 0부터 시작해서 주양자수가 원래 N이잖아요. N-1까지의 값이 가능합니다. 이 부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은 0, 1, 2, 3, 4 쭉쭉 가서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바로 밑에 박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양자수가 1일 때 각 운동량 양자수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N-1이라면 1 빼기 1이니까 어디? 0이니까 0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양자수가 2면은요. N-1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0, 1 두 가지가 가능하죠. 주양자수가 3인 경우에는 N-1이라고 하면 3 빼기 1이니까 얼마? 2. 그래서 0, 1, 2가 가능하죠. 주양자수가 4일 때는요. N-1은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0, 1, 2, 3의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바로 위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주양자수, 전자껍질이 처음에는 알파벳으로 해서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O껍질, P껍질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 각 운동량 양자수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으로 하면은 S,
P, D, F. 그 다음에 F부터는 알파벳 순서예요. F, G, H, I, J, K.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양자수는 숫자죠?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1, 2, 3, 4, 5. 쭉쭉쭉 가서 뭐까지? n-1까지의 값을 나타내죠. 자, 그렇다면은, 주양자수와 대비해서, 주양자수로 숫자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전자껍질 번호죠. 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전자껍질, 4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전자껍질, 5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전자껍질. 그렇다면 각 운동량 양자수의 숫자는 이름은 뭘까요? 이것은 각 매듭면의 숫자입니다. 자, 각 매듭면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하여튼 각 매듭면의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S, P, D, F 이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예,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할 때 그 심볼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S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 즉 주양자수 값이 0일 때의 오비탈입니다. P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가 1인 오비탈이에요. D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가 2, 그리고 F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L 값이 3인 오비탈이죠. S 오비탈은요, 구형태의 오비탈입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무슨 형태? R형 형태죠. D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생겼습니까?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S 오비탈 밑에다가 구 형태라고 적으세요. 구, 스피어입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뭐 어떤 형태로 생겼어요? R형 형태죠. 덤벨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어떤 형태로 생겼어요? D 오비탈은 이렇게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클로버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 숫자의 의미가 바로 각 매듭면의 숫자라고 했는데, 각 매듭면이 뭐냐?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0인 면입니다. 그리고 각 매듭면은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매듭면입니다. 여러분들 핵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핵의 위치는 오비탈을 기준으로 항상 중심에 있겠죠. 요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S 오비탈은 하나도 없어요. 0개예요. 예를 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S 오비탈은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 구름 형태로 표시해 보면은 핵 근처에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발견 확률이 작아지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상으로 발견 확률이 뻗어 있기 때문에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발견 확률이 제로인 면이 없죠. 근데 P 오비탈은요, 한 개가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핵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핵의 위치 나타나고, 오비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R형으로 생겼죠. 요 정도에서 발견 확률이 꽤 높고, 요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좀 더 멀어지면 발견 확률이 멀어지는데, 적어도 이 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매듭면이면서, 이 매듭면이 뭐의 위치를 포함합니까? 핵의 위치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D 오비탈을 볼까요? 여기도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죠. 이 면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이면서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매듭면, 각 매듭면. 그리고 이 면도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이죠. 각 매듭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P 오비탈은 R형 형태이기 때문에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이 1개. T 오비탈은 네잎클로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S 오비탈은 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이면서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각 매듭면 몇 개? 0개. 이제 정리합니다. 부양자수 L 값은요, 0, 1, 2, 3, 4, 5 쭉쭉쭉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이 숫자의 의미는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의 숫자입니다. L 값이 0일 때 S 오비탈이에요. 구 형태로 생겼습니다. L 값이 1일 때 P 오비탈이고, 이렇게 R 형태로 생겼죠. L 값이 2일 때 D 오비탈이고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고, F 오비탈부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전공시험에서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33쪽 제일 아래쪽으로 가서 표시를 해볼까요? 아래쪽에 두 줄이 있는데 그 두 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수소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전자의 에너지 값이 주양자수, 즉 전자 껍질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인 헬륨 원자부터, 그걸 우리가 다전자 원자라고 하죠.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부터는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를 하고 그 요소에 의해서 전자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부양자수에 의해서도 에너지 준위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3쪽 제일 아래쪽에 있다. 그죠? 문장 읽어보면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헬륨과 같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각 운동량 양자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이 34쪽 제일 위에 에너지 준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소라든지 헬륨 플러스 1가, 리튬 플러스 2가, 베릴륨 플러스 3가, 그리고 소듐 같으면 11모노 원소니까 원자 상태다 전자가 11개인데 플러스 10가가 되면 전자가 1개가 존재하겠죠. 이런 1전자계는요, 오로지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핵주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가 1이냐, 주양자 수가 2냐, 3이냐, 4냐 따라서 그 에너지 준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2개 이상인 화학종의 경우에는 똑같이 N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준위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N값이 2일 때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ES라고 하는 것은 N값은 2고 그리고 S 오비탈은 L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리고 EP라고 하는 것은 N값이 2고 L값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똑같은 주양자 수지만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이 다르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이 N값이 3인 오비탈을 볼까요? 3S 오비탈은 N값이 3입니다. 그리고 L값이 0입니다. 3P 오비탈은 N값이 3이고 L값이 1이에요. 3D 오비탈은 N값이 3이고 L값이 얼마? 2죠. 똑같이 주양자수가 3이지만 L값이 다르니까 에너지 준위 값이 어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자가 한 개인 1전자계에서는 주양자수가 같으면 각 운동량 양자수와는 상관없이 이것들의 에너지 준위가 같지만 전자가 2개 이상인 이 다전자계에서는 오비탈을 봤을 때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각 운동량 양자수가 달라지면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N값이 4인 4S 오비탈보다도 N값이 3인 3D 오비탈이 평균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어때요? 약간 더 높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중간에서 P 오비탈의 형태를 볼까요? 자, P 오비탈은요, 우리가 공간적인 배양을 생각을 해보면 그걸 우리가 자기 양자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로 나눌 수 있어요. PX 오비탈, 자, 이 축, 여러분들이 향한 축의 방향이 X축,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축 방향이 Y축, 여러분들 보기에 위쪽의 세로축 방향이 T축에 해당이 되는데 P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R행 형태로 생겼습니다. PX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X축을 따라서 발견돼요. 그 다음에 PY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어디에? Y축을 따라서 발견되죠. PZ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어디에? G축을 따라 발견되죠. 물론 P 오비탈이기 때문에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이 몇 개씩? 한 개씩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는데 D 오비탈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했죠. D 오비탈은 dxy, dyz, dzx,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 오비탈이 있고 여러분들은 P 오비탈 3개를 밑줄을 치고 그리고 D 오비탈 5개를 밑줄을 딱 치도록 하십시오. D 오비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dxy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먼저 R행 형태로 생겼고 X축과 Y축 사이에 어딘가에서 발견될 확률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이건 지금 전자그룹 형태고 주로 여기서 전자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YZ라고 하는 것은 Y축과 G축 사이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됩니다. DZX라고 하는 것은 G축과 X축 사이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축 그리고 y축, x축 위, y축 위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되는 것.
dz제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주로 어디에 G축 위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X축, Y축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도너코리 형태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X축, Y축을 이렇게 돌려서 이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Y축, G축도 이렇게 돌려서 나타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Z축, X축을 Z축을 이렇게 돌리고 X축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XY축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되도록 나타냈다. 그리고 G축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F오비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P오비탈은요, 아래 형태로 생겼어요. 아래 형태로 생겼고, P오비탈 아래 형태로 생겼고, 주로 X축을 따라 전자 발견되는 PX오비탈, 주로 Y축을 따라 발견되는 PY오비탈, 주로 G축을 따라 발견되는 PZ오비탈, 그리고 D오비탈은 5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X축과 Y축 사이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DXY 오비탈, 주로 Y축과 G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YZ 오비탈, 주로 G축과 X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ZX 오비탈, 그리고 X축 위, Y축 위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리고 주로 G축 위에서 발견되되 이렇게 X축, Y축 위에 이렇게 걸쳐서 도너코리 형태도 약간 발견되는 Z제곱 오비탈 5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34초 아래쪽에 괄호 3번에 보니까 자기양자수죠. 자기양자수 값은 ML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양자수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떤 공간적인 배향 쪽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전자의 핵 주위에서의 공간적인 배향을 결정하는 양자수. 그게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 값은요.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플러스 L,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자, L값, 각 운동량 양자수가 0이다라고 하면은요, 자기 양자수는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L이니까 이 0을 대입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L 하면 0이죠. 그 다음에 L값이 1인 때는 자기 양자수 ML값은 0,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세 가지. L값이 2일 때는 자기 양자수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값을 가지시죠. 그렇다면 L값이 만일에 5다라고 하면은 자기 양자수 값은 어떤 값이 가능할까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스핀 양자수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의 스핀 축 방향을 나타내는데 스핀 축 방향은 크게 2가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딱 2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도 스피닝을 해요.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도 스피닝합니다. 자전합니다. 그때 스핀 축 방향이 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딱 둘 중에 한 가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